오기자 보면 얼굴도 잘생겨 똑똑해 뭐 상견례나 면접도 바로 프리패스 할 것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기자가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내시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내시에 딱 알맞는 악력을 갖고 있는 거야. 예이. 아유. 아니 제가 얼마나 어쨌든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게 내시는 좀 그래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내시라는 말에 이렇게 항의하시는 거, 발끈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분명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 내시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의 이미지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오명을 받들겠나이다. 잘하네. 자, 이렇게 남성성을 상실한 자, 내시는 거세한 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기자와 어울린다라고 얘기한 고려시대의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고려 중기 전까지만 해도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 자제들, 왕을 보좌하는 능력 있고 잘생긴 상남자, 그러니까 오기자 같은 엘리트들을 뽑았고요. 실제로 고려에 성리학을 들여온 유학자인 안향, 고려 최고의 무신인 최영 장군의 5대조 최유청도 고려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거네. 오기자 같은 분들이 내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 맙시다. 그러면 고려 내시로 합시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다녀. 고려 전기 내시라고 그냥 하세요. 빼줘. 고려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우리 전기 내시. 아니, 전기 내시 하려고 그러면? 예이.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중에 빠지지 않고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과학, 음악, 법제정, 영토확장, 민생까지 안정시킨 성군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못하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조선 역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죠?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끔찍하다. 조선시대 왕 계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맏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세종대왕은 태종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세 번째. 세 번째. 정 기자는요? 예? 아니, 의견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첫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이던 시절 자유분방한 한량 기질을 가진 양녕대군과 자질이 미약한 효령대군 두 형을 제치고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됐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숨겨진 형들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네. 말씀드려도 되나? 고민이 되죠. 그럼 그 야사를 좀 풀어놨어요. 방송 중에 야사를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역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니, 그 역사 강사예요. 공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다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게 오피셜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기록에서 세종대왕 가계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헐. 세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이방원이 말하길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 셋을 연이어 여의고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라고 회고. 양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이 3명이 더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6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그 3명의 형이 요절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만약 3명의 형이 살아있어서 세종대왕이 6번째 아들이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실상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사실상 뻔뻔하네. 엄청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이 3번째 아들이든 6번째 아들이든 태평성대를 만드시고 한글을 선물해 주신 성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003년생입니다. 2003년? 그래 조나단은? 너? 나 2000년. 아 2000. 그럼 동생이네요. 나 얼굴 딱 봐도 형인 줄 알고.
초면인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K 유교 문화를 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로 서열 정리를 할 정도로 유독 나이를 따지는 게 K 문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엄청 따지죠. 더 신기한 게 그 저기 한 8 몇 년생쯤 되는 분들은 빠른 이런 것까지 따진다니까. 아, 따져. 맞아. 그 알베가 빠른 83가 뭐 그렇지 않았나? 자기가 나 그렇게 빠른이니까 응. 나한테 형이라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난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K 나이 문화가 유교에서 강조했던 덕목인 삼강오륜, 그중에서도 장유유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장, 어릴유, 있을유, 차례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강조한 덕목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정말로 장유유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정말로 장유유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오잉? 아니, 장유유서가 그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지? 어른 먼저 드시고 근데 이게 나이다. 이게 오해였다는 거야. 나이가 뭐야 그럼?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신분인가? 아, 액면이요? 액면으로 가면은 내가 먼저 먹을게 이제. 한학 전문가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는 나이가 아닌 학렬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 학렬이란 친족 관계에서 상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서열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는 단순 나이가 아닌 학렬에 따른 가문 내 위계 질서를 다룬 가족 간의 윤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절친이었던 오성과 한음 나이 차이 엄청나잖아요. 5살인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왜 학년을 따지면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나보다 뭐 삼촌이네 당숙이네 뭐 많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삼강오륜의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인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성 역할을 구분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이 남존여비처럼 남녀 차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모두 오류. 어허. 지아비는 굳건함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부인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설 것이다. 이것 역시 시대적 한계가 있는 해설이긴 하지만 아하. 다시 말해 부부 유별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처신하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 차이를 인정하자. 다르다는 뜻이죠.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엄청난 네. 다른 개념이죠. 요즘에 적용해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예.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니까. 네. 야, 이 유교를 제대로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 유교를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꼰대라는 둥, 뭐 고리타분하다는 둥 이렇게만 여겼던 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했던 유교의 진실, 이제 참뜻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세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마치 준애국가적인 노래가 있죠. 아 이거 광태형. 따라 200년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짜라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죠. 네. 가사에 독도 주소, 위도, 기온, 강수량까지 온갖 정보도 있어서요. 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나오면 조용히 가사를 흥얼거리며 답을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주 뇌리에 박힌 노래죠. 이거는 뭐 사실은 기계적으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렇죠. 이거 붙잡고 울릉도 동남쪽 하면 바로 백길 따라 200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 노래지. 거의 애국가 수준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어린 시절 부르던 가사 그대로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원곡이 발매된 게 1982년입니다.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독도 정보와 함께 가사도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독도의 행정구역인 남면 도동의 명칭이 바뀌면서 가사 또한 독도리로 수정. 노일 전쟁은 러일 전쟁으로, 백길 따라 200리는 백길 따라 87K, 87K로 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 1300 가사는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 1800으로 수정.
200ml 87K는 재밌다. 87K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온도가 올랐습니다. 온도가 올랐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기왕 정보를 담을 거 좀 정확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개사됐는데 원곡 가사를 먼저 들려드릴 테니 어떤 부분이 개사가 됐을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왕 13년 전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 옛날 세종실록 지리지가 페이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몇 쪽? 이렇게. 50조 셋째 줄 뭐 이렇게. 세종실록 시리즈인데 이제 50이 아닌 예. 장수가 좀 바뀌었다. 58페이지라든가 페이지에 오류가 좀 발견이 된 거죠. 네. 58페이지 셋째 줄 뭐 이렇게. 정답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실제 독도가 언급된 부분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 아닌 세종실록 지리지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 셋째 현조로요. 줄은 맞네.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언급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사를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제. 섬나라 우상국 강원도 울진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예 바꿨네.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는 안 했네.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말하면 우리 세대인 거고요. 그래.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죠. 강원도 울진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원도 울진현. 입에 짝짝 붙네 이게 더. 완전 붙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개사된 부분을 반영해서 불러야 되겠네요, 진짜. 맞아요. 예.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앞으로 누군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고 묻는다면 독도는 우리 땅의 최신 가사를 참고하세요. 제가 설명해드린 인물이 누군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편두통에 시달리던 선조의 병증을 침으로 치료한 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침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렸으며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의학저서를 남긴 조선의 명이 누굴까요? 아, 또 근데 그분이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이러려고 그러지. 생각나는 사람 근데 한 사람밖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허준입니다. 허준. 예. 전광열. 이순재. 틀렸습니다. 줄을 서시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와 줄을 설 정도로 허준은 침을 잘 놓는 명이다. 이 또한 잘못 알고 계신 역사적인 오류입니다. 분명 허준 아저씨가 침으로 종기에 시달리는 환자도 낫게 하고 침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침으로 못 고치는 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가 과몰입했던 TV 드라마와 소설이 만든 오류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37년 9월 23일 일경 말에 상이 알아오던 편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하는 의관에게 전구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침을 맞는 게 어떻겠소? 아유, 소신은 침 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허준 본인이 직접 침을 못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쪽은 안 강하셨구나. 침하고 뜸이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침은 또 다른 분야긴 해요.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한의사분들 중에 침 못 넣는 사람이 있어. 선조 아플 때 침 누가 났어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인정한 진정한 침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또 다른 명의자 최고의 침의 허임. 그의 독보적인 보사법이라는 침술과 서서 침구 경험방은 일본에도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조선의 의술은 약을 쓰는 약이와 침을 쓰는 침이로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내과 의사, 허임은 침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 다 뛰어난 조선의 명의인 건 팩트. 허준이 침술까지 통달한 명의인 건 잘못된 오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 명의, 그러니까 침 쪽의 명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놀 줄은 알았겠지. 아, 감히 왕한테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최고는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최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최고를 한 거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놀 수 있었겠죠. 당대 최고 내과의 허준과 외과의 허임 보유국 조선. 조선이요.
이런 나라였습니다라고. 자, 조선을 뒤흔든 의적 임꺽정. 그는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도 최하층민이었던 백정 출신으로요. 네 이놈! 천한 백정놈이 어찌 감히 우리 동네 우물을 마신단 말이냐? 썩 물러나거라! 아이고, 이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냥. 아유. 자, 백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버드나무가지로 생활 도구를 만들어 바치던 고리백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천민 중의 천민. 마을 외곽에 모여 살아야 했고 다른 신분과는 결혼 금지. 할아버지 백정도 평민의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등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응. 백정만도 못한 자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가축 밑으로 거의 취급받지 않았나요? 네. 응. 자,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고려 시대엔 백정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나 백정인데 왜요? 뭐 보태준 거 있어? 자, 고려 때만 해도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일컫는 말. 백정에 쓰이는 한자 백에는 희다라는 뜻과 함께 없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국가가 부여한 직책이 없는 일반 농민을 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백정하면은 이미지가 뭐 도축, 그치. 뭐 잡일, 막 소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농민도 아우르는 개념. 되게 넓은 개념의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백정의 뜻이 확 바뀐 거예요, 이렇게? 좁아진 거네, 그럼? 사실 원래 가축을 도살해 고기를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을 차별하던 인식은요, 농경 생활이 아닌 동물을 사냥하는 유목민으로서 원래는 화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척들에 대한 차별이 팽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조선 세종 5년 병조에서 상소를 올리기에 이릅니다. 화척은 본래 양인으로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그들 역시 칭호를 백정으로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소서. 이에 세종이 명하길.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제부터 화척을 일반 백정 농민으로 부르도록 하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기존의 백정 농민들은 기존의 화척들과 자신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본인을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정이라는 호칭은 엄밀히 말하면 세종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려고 호칭을 바꾼 건데 차별이 여전했던 게 좀 모순인 것 같은 느낌. 차별을 없애고자 백정이라 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던 이야기. 백정이라는 이름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또 다른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